루시아 청담 같은 경우는 청담동 53-5번지예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68 5평대 아파트인데 분양가 가격이 130억에 평당 2억입니다. 평당 2억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가총액에 대한 생각이라는 이제 포스팅을 했어요. 서보 83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되게 옛날에 찍은 사진이다 이거. 맥라렌 675 LT 탈 때 그 반포 세빛 둥둥섬 앞에 찍은 건데 사진 잘 찍었죠.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이거를 9월 19일 날 썼어요. 유튜브 컨텐츠도 올려놨는데 루시아 청담 더 리버 도산대로 546에 있어요. 여기를 갔다 오고 느낀 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가격을 이렇게 정하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루시아 청담뿐만 아니고 펠리츠 73이나 이런 데 좀 분석을 해볼 생각인데 루시아 청담 같은 경우는 청담동 53-5번지 영동역에 딱 타고 넘어오고 여기로 가면 코엑스고요. 여기로 가면 도산대로예요. 쭉 가면 이제 여기 청담 CGV 있고 막 이렇죠. 근데 여기가 메인 상권은 아니지만 고급 주거지가 있잖아요. PHC 129 아파트가 여기 있고요. 상직하려면 1차 여기 있고 3차가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청담동 고급 빌라 라인이에요.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대형 평형대 고급 빌라가 많았던 그런 아파트고요. 여기가 이제 청담 아이파크 있고 여기로 가면 이제 삼성동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밑에 사업지는 여기고요. 원래 여기 바디프렌즈 매장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사서 다 부시고 루시아 청담 546 더 리버라는 곳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공사 중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상업지랑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섞여서 노선 상업지라고 하잖아요. 그 상업지역만 있으면 용적률 800% 썼을 텐데 3종이 섞여 있어서 800%못 썼습니다. 조감도는 루시아 청담 측에서 제공한 거라서 이게 다 안 맞을 수 있어요. 본인들이 짓는 건물을 가장 이제 뭐 되게 멋지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지을 예정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오피스텔보다는 뭔가 되게 멋진 상업용 건물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대지가 266.81평밖에 안 돼요. 편의상 267평이라고 할게요. 연면적은 2885평, 용적률은 604% 썼고요. 건폐율은 44%밖에 안 됩니다. 건폐율을 왜 이렇게 낮게 가져갔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가 노선상업지면 건폐율 50%인가 60%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건폐율 50%까지 꽉 채워서 쓰지 이게 땅도 작은데 266평밖에 안 되는데 왜 건폐율을 이렇게 가져갔을까 보니까 높게 지으려고 건폐율을 이렇게 가져간 것 같고요. 용적률을 꽉 채웠으면서 가장 높게 올려서 여기 펜트를 만들고 펜트를 비싸게 분양하려면 높게 지어야겠죠. 영구뷰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주차 대수는 76대가 있고요. 총 호수는 아파트가 15세대, 오피스텔 11세대니까 26세대. 그러니까 이제 세대당 약 3대 정도의 주차 대수가 있고요. 높이는 110m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지상 29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썬큰만 더 높게 올리고 여기는 뭐 이제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거일 거고 그리고 나머지 26세대는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요. 특이한 점은 저층에다가 다 아파트를 배치했고요. 고층에다가 다 오피스텔을 배치했어요. 전략적인 선택이죠. 고층에다가 아파트를 배치를 하면 잘 안 팔리잖아요. 아파트는 대출도 일단 안 나오고요.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오피스텔을 고층에 배치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법인에서 이런 것들을 사고자 하는 수요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조금 문의가 꽤 많고 많이 팔렸다라고 전 들었어요. 아파트는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한 동짜리 아파트를 살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은 1가구 1주택에 들어가고요. 비용 처리 안 되고요. 법인으로 사기에 대학 되게 많고 개인으로 이걸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비싸거든요. 분양 가격이. 여기 보면 오피스텔 펜트 복층이 300억 정도의 분양 중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오피스텔 10실이 있는데 오피스텔 총 11실이잖아요. 11개가 있는데 나머지 10실은 층에 따라서 130억에서 90억 원대의 분양 중이에요. 분양 가격이에요. 재밌는 게 여기가 전용 면적이 41평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발코니 확장까지 해서 49평, 8평 정도 되는데 전용 면적이 49평, 8평 정도 되면 아파트로 봤을 때 전용률이 80% 보면 60평대 아파트거든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68, 5평대 아파트인데 분양 가격이 130억이면 평당 2억입니다. 평당 2억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죠, 사실. 건너편에 있는 PHS 129도 펜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중에 하나가 145억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5억에 나와 있는 데는 공급 면적이 100평이 넘어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서비스 공간까지 하면 80 몇 평이에요. 145억에 전용 면적 85평에서 거의 막 90평 가까이 될 텐데 그러면 전용 면적 평당 1억 5천 정도 받는 거고 공급 면적 평당 한 1억 한 1천만 원, 2천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 면적 평당 한 1억 2천이 강남에 있는 또는 한남동에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들의 컨센서스거든요. 거래된 실거래가를 보면 나인원 한남 75평이 90억에 거래된 게 있고 94억 5천에 거래된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77평이 90몇 억에 거래된 게 있죠. 그러면 대충 때려보면 평당 1.2억 나오거든요. PHS 129도 145억. 물론 그거는 C타입이기 때문에 A타입이 아니라서 한강뷰가 엄청 좋지는 않아요. 대로변을 마주보고 있어서 사실 PHS 129 중에서는 좀 떨어지는 매물이긴 한데 그래도 고층이거든요. 그러니까 C타입 중에서 저층은 인기가 되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소음도 엄청 많이 들리고 PHS 129가 굉장히 층고도 높고 굉장히 좋지만 가족들하고 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한
3동짜리 아파트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좀 부실하고 게이트형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뭐 주변 산책할 데도 없고, 근데 되게 럭셔리하고 층고 높고 큰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게 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분들은 거기를 또 좋아하시고 화려한 삶을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C타입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층은 조금 더 인기가 없고, 근데 나름 고층인데 145억에 평당 1억 2천 정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A타입 같은 건 좀 더 비싸게 부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하이엔드 아파트들의 좀 컨센서스인데, 여기는 평당 2억을 부르고 있는 거. 공급 면적 기준으로.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땐 더 비싸게 부르고 있고, 야 그러면 이게 진짜 분양이 다 될까? 해가지고 이제 딱 생각을 해봤어요. 매출 총액을 보면 만약에 이 시행사에서 이걸 완판을 시키면 얘들은 매출이 얼마를 지킬까 보니까 2,500억이 지켜요. 오피스텔 10실, 그리고 이제 가정이야 가정. 115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90억에서 130억 대니까 분양 가격이 층에 따라 달라요.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뭐 4억인가 5억씩 높아져요. 그래서 오피스텔 10개를 다 팔면 1,150억의 매출이 찍히고, 공동주택 15세대, 공동주택 아까 아파트는 밑에 분포가 돼 있어서 분양 가격 오피스텔보다 더 싸요. 그래서 뭐 75억 기준으로 봤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디테일은 좀 틀릴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75억 곱하기 15세대를 하면 1,125억이 나와요. 그리고 펜트를 300억에 분양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2,575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이 대지 267평밖에 안 되는 땅에 올린 이 건물이 과연 2,575억의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당연히 건물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평당 가격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건물의 밸류에이션은 결국 땅 가격이 얼마냐 아니라 평당 가격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가총액이 2,575억이 되려면 대지 평당 9억 6,500이 돼야 돼요. 2,575억 나누기 266.8평을 나누면 9.65억이 나와요. 거의 평당 10억이 돼야 됩니다. 그럼 평당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건물을 올리고 나면 이 주변에 정말 평당 10억이 거래가 되나? 라고 하는 거를 살펴봐야겠죠. 도산대로변에서 이 정도 평당가 거래된 건물이 없어요. 사실 없어요. 여기 보면 그 새벽집 있죠. 새벽집. 이 앞에도 세신 빌딩 있죠. 이 세신 빌딩이 1,667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가 대지가 넓어서 평당 5억 3,400에 거래가 됐어요. 여기도 노선상업지고요. 새벽집이 평당 2억 3,400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평당 5억 3,400이 거래된 데는 대기업에서 여기 해당 상업지를 이렇게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사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 대기업에서 이 세신 빌딩을 평당 5억 3,400에 샀으니까 이 맞은편에 있는 이 땅이 평당 10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이 대기업은 이 고금리에 현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통으로 사버린 거예요. 대출도 거의 안 받고 사버렸는데 여기다 사옥을 지을 목적으로 산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그냥 내가 사옥 지을래, 영업이익도 엄청 많이 나가고 조 단위로 나는 회사니까 지을래 하고 산 것이 과연 시세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에서 앞에 건물을 평당 10억에 샀다고 내 건물도 평당 10억에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시세라고 하는 건 반복적으로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도 그 가격을 주고 들어올 수 있어야 그게 시세인 거죠. 2022년 12월부터 고금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에 현재 시세는 이보다 높게 형성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2022년 12월에 거래가 됐거든요. 이게 5억 3,400이. 그러면 지금 10개월 동안 가격이 더 올랐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2022년 하반기에 서울의 상업용 건물 사신 분들이 거의 다 물렸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시그널을 줘서 이번 주에 또 주가가 또 완전 작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앞으로 내년까지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공사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또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도산대로변에 페라리 매장 있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 상업지라서 용적률 800%까지 제가 쓴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경매로 나왔을 때 평당 4억 몇 천에 낙찰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평당 5억 몇 천에 낙찰이 돼서 낙찰 취소가 됐어요. 그게 이제 소유주가 뭐 자기가 뭐 넣고 막 이게 좀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는데 평당 4억 몇 천에 거래가 됐고요. 일단 도산대로변에 페라리 매장이 거기 위치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신축 건물은 아니지만 신축급 건물이 올라가 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가 준공 연도가 2011년이에요. 그리고 용적률을 800%까지 다 쓴 건물이에요. 거기가 평당 5억 이하의 거래가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연면적 2,885평을 공사비가 들 거 아니에요. 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2,885평 공사비를 평당 1,000만 원으로 책정을 하면 공사비는 288억이 나오고요. 평당 2,000으로 책정을 하면 공사비는 578억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전에 2,57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출이. 그럼 원가가 얼마냐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원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내부자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추측하는 거죠. 그냥 내피셜이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금융비용이 있을 거고요. 금융비용이 얘들도 이제 시행사다 보니까 다 PF 땡겨서 하는 거잖아요. 토지 매입하고 토지가 712억에 거래가 됐어요. 루시아 청담 이 사업지가 2011년 6월에 거래된 토지고요. 이때 712억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여기다 건물 올려가지고 2,500억에 팔려고 하는 거죠. 지금 건물 가치가 얼마나 되고 중간에 PF 브릿지론 일으켜서 금융비용을 분양할 때까지 한 2년에 3년 정도 금융비용을 계속 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공사비가 평당 일단 2천이 들 수가 없다라고 해요. 평당 아무리 요즘에 건축비가 많이 올라도 평당 2천씩 들어가기 쉽지 않다, 하이엔드라고 해도. 이렇게 말씀을 다 하고 있고요. 가구라든가 이런 거 엄청 뭐 좋은 거 넣어주고 해도 평당 2천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잡아서 평당 2천 잡고요 일단. 그리고 금융비용도 넉넉하게 잡아서 보면 건축비랑 금융비용 합쳐서 750억 정도, 또는 800억까지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800억을 칩시다. 그렇게 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712억에 등기부세 들었겠지만 어쨌든 공사비 578억에 금융비용 잡아서 원가가 한 1470억.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더 될 수 있겠죠. 뭐 이건 제 내피셜이니까. 근데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뭐가 더 돈이 들어갈까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만약에 다 분양이 되면 어마어마한 시행차익이 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분양이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 대행사한테 나가는 MGM 수수료가 나가겠죠. 루시아 청담,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네이버에다가 딱 치면 분양 상담해드립니다, 아니면 여기 뭐 되게 좋습니다라고 블로그를 도배하는 이제 부동산 업자들 있잖아요. 그 업자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0. 우리가 7%, 9% 가져갈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높아요. 분양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반 공인중개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보다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남 더일이랑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줬어요 MGM을. 왜냐하면 그때는 시행사가 갑이니까. 시행사가 뭐 하기 싫으면 말어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물론 한남 더일은 오랫동안 분양이 안 됐어가지고 시행사가 무조건 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MGM이 높지는 않았는데, 유독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이런 수수료 MGM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MGM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 정도가 컨센서스고요 보통. 근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진짜 높게 주는 것 같아요 이 수수료를.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길을 쓰고 달려들어서 팔려고 하는 거고,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이고 마케팅 대행사를 써서 네이버에 도배를 하고 상단이 띄워가지고 한 명만 잡아도 이게 1년 먹고 살 돈이 나와요. MGM이 1%에서 1.1%만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심한 경우는 하나 파는데 수수료만 5억 10억 나오는 것도 봤었어요 다른 사업장에서. 여기 마케팅 비용 빠져있는 겁니다. 원가가 얼마 들까 저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다 분양이 되면 엄청난 시행 이익이 남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분양 가격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강남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공급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반포에 지어지는 펠리츠 73 같은 경우도 분양 가격 엄청 비싸게 지금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왜 그렇게 갑자기 우후죽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지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고급 빌라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돈이 그렇게나 많이 남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파트는 대단지로 짓고 조합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조합이 완전 빠꿈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남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확실히, 고급 빌라도 마찬가지죠. 분양만 되면, 그리고 이제 이런 시행사들이 거의 자기 돈 없이 사업을 하잖아요. 다 브릿지로 일으켜서 땅을 사는 거고, 땅도 자기 돈으로 안 사는 거고, 그리고 브릿지로 이렇게 땅 사서 사업 진행되면 분양 받아서 그걸 뭐 갚던지 아니면 이제 다른 PF를 껴가지고 이제 PF로 브릿지는 다 갚아버리고 이자 얼마 주고 해가지고 딱 가는 거죠. 실제 시행사들이 자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막대한 차익을 내면 그 돈 가지고 또 배당 때려서 시행하신 분들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행이라는 게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시행하다 빠그라지면 그 땅을 팔 수가 없으면 이제 바로 다 차압 들어오고 땅 경매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는 PF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서 PF 리스크가 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PF 위험이 뭐 하반기 되면 터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무 일도 없네, 뭐 조용하네, 아예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정부에서 이거를 거의 인위적으로 막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이제 하반기를 지나게 되면서 정부에서 되게 미봉책으로 막아왔던 PF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항상 시장을 유심히 뉴스 같은 것도 빨리빨리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에테르너 청담도 저는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고급 빌라나 이런데 이런 한 동짜리가 왜 그렇게 비싸게 분양을 할까라고 보면, 일단은 이거는 정말 마케팅만 잘해서 영업 잘해가지고 다 완판만 시키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습니다. 만약에 이 266평짜리 대지에다가 신축 건물을 올려보세요. 누가 이거 2,500 주고 사겠어요? 아무리 잘 지어도 절대 그렇게 안 사죠. 도산대로에서 평당 10억에 거래된 건물 자체가 없고, 이 건폐율이 44%면 대로변에 266평 44% 때리면 한 층에 얼마 나와요? 딱 계산되잖아요. 그런 건물을 누가 2,500 주고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 사례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분양 가격이 이래서 비쌌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